내가 있을 곳이 없다고 느낄 때, 어느 곳에 있어도 편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공간 심리학. 미즈시마 히로코 지음. 들어가며 왜 이 워크숍은 편안할까? 요즘 안식처라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기 전, 그러니까 30년 전 무렵에는 그리 자주 듣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안식처가 없다는 것을 심각한 고민거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안식처 만들기는 행정기관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도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가 학교에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들기라든가, 정년이 되어 퇴직한 남자를 가정과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담 없는 곳 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책을 궁리하고 있죠. 어떤 것이 안식처가 될까요? 크게 물리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으로 나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매일 다닐 곳이 있다는 물리적인 조건만 갖추어져도 스스로 정신적인 안식처를 찾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측면이 아닐 겁니다. 물리적으로야 있을 곳이 확실히 있지만 좀처럼 그곳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을 테니까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면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겠지요. 그런데 어떤 가장이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자기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도 집안을 경제적으로 지탱하는 자신이 어쩐지 소외된다고 느끼고, 이래서는 집을 편안한 공간이라고 여기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직장을 편하게 여기거나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편이 훨씬 마음이 놓인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집에 있어도 다른 식구와 함께 거실에 있는 것보다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혼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편이 편안하다는 사람도 있을 테죠. 또 사교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 함께 어울려있는 모임에서 어쩐지 나만 다른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사람들은 서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간혹 옆에 와서 말을 걸어주는 고마운 사람이 있더라도 수박 겉핥기처럼 얕은 이야기만 하게 되고, 결국 상대방은 안절부절 못하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러 자리를 옮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내가 먼저 말을 건네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종체 스스로 말을 걸지 못하고 모임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나를 사람들은 사교적이지 못한 인간이라고 여길 테죠. 이런 모임을 편안하게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집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장은 어떨까요? 직장 역시 편안하다고 느끼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상사에게 미움받거나 동료들이 나를 상대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면 무척 불편한 곳이 됩니다. 물리적으로야 내 자리가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내가 마음 편하게 있을 자리가 없는 거지요. 이 책은 이런 정신적인 안식처가 없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 편히 있을 곳이 없다고 여기는 느낌의 정체는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한 안식처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열쇠는 워크숍 만드는 과정에 있다. 이 책을 집필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자원봉사단체 AH의 동료들과 함께 편안한 공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워크숍을 운영한 거지요. 이 모임은 마음의 평화를 유일한 목표로 삼고 마음가짐에 집중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과 관련된 내용이 이 책 곳곳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은 다양한 감상을 들려주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평이 많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감상은 오늘 이 모임은 불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워크숍에 온 사람 가운데 몇몇은 서로 알고 있는 상태였지만 아는 이가 전혀 없는 사람도 꽤 참여했습니다. 이런 감상은 어떤 이유로 나왔을까요? 아마도 모임이 목표로 삼은 주제가 명확하고 또한 안식처가 없어서 느끼는 불편함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는 의욕으로 사람들이 참여해서 일 거입니다. 하지만 고작 이런 이유가 전부일까요? 학교나 직장, 취미, 모임 등도 명확한 주제가 있거나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고,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참여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 말이죠. 어째서 안식처가 없다를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편안하지 않다고 느낄 수 없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일까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번에 워크숍을 만들고 운영한 경험으로 말하면 이런 감상의 열쇠는 주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쇠는 워크숍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열쇠 가운데 하나는 안전입니다. 당시에 사용한 가이드라인을 156쪽에 정리해 뒀으니 참고해 보세요. 타인에 대한 조언 등은 일절 금지하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앞으로 자세히 다루겠지만 안전한 장소는 누구에게나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안전한 장소는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안식처라는 느낌을 주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안전하지 않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인간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동물로서 다양한 원시적인 반응도 보여주죠. 동물은 위험을 맞닥뜨리면 흔히 세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혹은 방어를 합니다. 제대로 대받아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론으로 응수하거나 자기를 정당화하며 맞서는 경우를 많이 마주쳐 오면서 이런 방식이 옳다고 배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아도 속에서 맞서 싸우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싸우고 있을 때는 마음 편한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두 방식의 반응, 즉 도망치고 싶을 경우와 마음을 닫고 방어에 나서는 경우 역시 마음이 편한 곳이 아니라는 느낌으로 연결됩니다. 위험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폭력일 테죠. 하지만 폭력이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안전을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나를 내려다보면서 그러지 말라고 명령해서 싫어. 왜 이렇게 하지 않는 거냐고 잔소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마도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또는 명백한 공격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나를 제외한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되는 경우에도 정신적인 안전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극에 달하는 경우가 왕따일 테죠. 이제 안식처가 있다고 느끼려면 안전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구나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안식처가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기 수용,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태로 상담이 성공하는 필요 조건을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이대로 좋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삭듭니다.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닐까. 나는 이 장소와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나를 부정적으로 인식해 버리는 거죠. 남이 만들어준 안식하는 임시방편.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안식처가 없다는 표현은 한없이 수동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어차피 아무도 날 신경 써주지 않아. 내가 없어져도 곤란해질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알아채지도 못하겠지. 이처럼 생각하는 경우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나를 신경 써준다거나 내가 편안하게 있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따뜻한 누군가가 여기에 있어도 좋아 라고 이야기해 줄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소개한 워크숍도 그런 의미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었을 테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또한 마음 따뜻한 누군가가 나타나야 안전한 장소가 생긴다는 수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복권 당첨을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설사 어떤 익숙한 장소를 안식처로 느낀다고 해도 다른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마음 편한 곳이 없다고 느끼면서 그 불편함을 해소해줄 누군가를 기다리게 될 겁니다. 이래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 편히 머물 곳이 없다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수 없죠. 늘 안식처가 없다고 느끼면서 그곳에서 자신을 꺼내줄 누군가를 기다린다. 상상만 해도 참 무력해지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 편한 공간이 없는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키워드는 안전과 자기 수용입니다. 이는 기적 같은 확률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스스로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게다가 정신적으로 편안한 곳이 없다는 인식이 사라지면 물리적인 안식처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1장에서는 편안한 곳이 없다고 느끼는 심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장부터는 어떤 방법으로 안식처가 없는 경우를 줄여나가고 마음 편히 있을 곳을 늘릴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게 간단히 풀릴 문제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나요?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3단계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가면 됩니다. 순서대로 읽어도 되고 아니면 보고 싶은 곳부터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을 만들 수 있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가볼까요? 미즈시마 히로코. 편안한 곳이 없다. 나만 소외되어 있다. 마음이 편안한 곳이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 말은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창회에 갔더니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그런데 나보다 얼굴이 편안한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많을까? 들어보니 누구는 대기업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고 다른 누구는 얼마 전에 출세를 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누구는 잘나가는 배우자를 맞아 결혼을 했다고도 한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나를 돌이켜보자.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 그만 기가 꺾이고 말았다. 한 친구가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소개해서 어떤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같은 취미를 즐기며 오래 만나온 터라 사람들은 이미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모두 그 취미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 나도 흥미있는 취미라 좋은 모임이라는 추천을 받고 열심히 활동해야지 마음먹고 나갔건만 그곳에서 어쩐지 나만 아무것도 모르는 채 끼어든 외부인 같았다. 아마 이런 경험은 누구나 겪은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지요. 다른 사람들은 비슷한 생활 수준이나 공통된 취미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나만 혼자 소외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어지간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편히 그 모임을 즐기지 못할 겁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그 모임을 피하면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면 모를까. 안식처가 없다고 자주 느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쉽사리 피곤해질 테고 또 자존감도 금세 떨어져 버릴 겁니다. 어쩐지 나만 수준 낮은 삶을 사는 것 같고 혼자서 뒤떨어져 있구나 느끼거나 인생을 재미없게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런 느낌에 휩싸이다가는 심각한 시경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없어져야 사람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것 같아.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지? 이런 생각마저 들지 모르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주 솟구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행한 일을 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안식처가 없을 때 주변 사람과의 연결을 느낄 수 없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일까? 앞서 살펴본 애에서 드러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는 이야기로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불편하고 금세 이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내 마음이 편안한 유일한 공간은 바로 나의 방이다. 그런데 나는 이런 나 자신이 못 견딜 정도로 싫다. 이 예에서 보이는 것처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 이 세계에는 내가 있을 곳이 없다고 느끼게 되어 살아갈 자격이 없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살로 연결될지도 모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인 왕따 문제에서도 똑같은 사고 패턴이 많이 보입니다. 굳이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아도 안식처가 없다는 사고방식은 악순환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곳이 없다고 느낄수록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인식이 강해지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느낄수록 더더욱 움츠러들며 숨게 됩니다. 이런 내가 받아들여질 리 없어. 이런 악순환은 마음에서 힘을 빼앗게 됩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자신감만 있으면 어디에 가도 어울릴 수 있을 텐데 그 자리에 어울리기만 하면 자신감이 붙을 거야. 아마 이와 같은 생각이 자꾸 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를 돌아보면 손에서 힘이 빠지고 어깨가 축 처집니다. 나는 어떻게 해도 자신감은커녕 사람들과 동화될 수도 없는데 그 힘든 목표를 계속 쫓아가는 과정에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져 가겠죠. 안식처가 없다 해서 비롯된 악순환은 자신의 존재마저 뒤흔든다. 충격은 지나가게 기다리자. 나는 아직 20대 후반이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게 많은 나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의욕 넘치는 후배가 입사한 이후 어쩐지 회사에서 밀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심지어 이제는 상사나 선배가 나를 챙겨주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괜찮은 결과를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점점 초조해진다.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회사에 의욕이 넘치는 후배가 들어왔다거나 누군가가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인센티브를 받는다거나 승진하는 일은 그리 드물지 않지요.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사건이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위 사례를 살펴볼까요? 의욕 넘치는 후배가 들어왔다는 사실과 그에 따라 밀리는 느낌이 든다는 실질적인 손해까지 충격이 2배가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자신에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다는 사실은 왜 충격이 될까요?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드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급기야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째서 나만 이 모양인 걸까? 이런 마음을 떨치지 못하면 자학의 수렁에 한 발 한 발 들어가게 되지요. 다들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사람을 축하하는 분위기인데 유독 나 혼자서 안식처가 없다고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상사나 선배가 챙겨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십상인데 이런 짐작 역시 실은 마음 편안한 곳이 없다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일이 잘 풀리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는 것을 우리는 질투라고 부르며 흔히들 이런 감정을 멀리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렇다 보니 나 혼자만 다른 방향으로 떠밀려 간다고 여겨지는데 사람들이 내 느낌을 공감해 주기 바라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아마 이런 느낌을 사실대로 털어놓으면 상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째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해 주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그릇이 작아서야. 그래서 우리는 질투가 솟아나도 억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투를 억누르다 더욱더 심해지기도 하지요. 충격이 심해지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나 선택이 전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고 침울해지기까지 합니다. 어째서 이런 집안에 태어난 것일까? 왜 나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사교성이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그저 충격을 받아 감정이 불안정해진 것뿐이며 좋은 일만 가득한 인생은 어디에도 없지요. 그래도 내 나름대로 괜찮은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그 좋지 않았던 일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저 충격을 받았을 때의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충격을 받았다면 일단 지나가기를 기다립시다. 새끼발가락을 어딘가에 쿵 찌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아픈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간이 아픔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겨우 이까짓 거에 발이 아프다니 하면서 더 세게 부딪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나는 충격을 받은 것뿐이야. 이렇게 자각하고 아픔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면 평화로운 마음이 점점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오지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챙겨주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공연한 호들갑을 떤 거구나. 자본이 충격이 사라질 때를 기다리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곁들이면 좋습니다. 앞서와 같은 경우라면 상사와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팀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현재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아는 것은 마음 편안한 곳이 없다는 사고방식을 해소하는 데 커다란 효과가 있습니다. 충격은 안식처의 부재와 관련이 깊습니다. 저 사람만 일이 잘 풀리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안식처의 부재를 강하게 느끼기 십상이죠. 하지만 나는 그저 충격을 받은 것뿐이라고 인식할 수만 있다면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일상의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일상은 충격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이에는 사장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으니 그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충격은 일시적인 것이니 진정되기를 기다리자. 형식적인 연결로는 부족하다. 마음 편안한 곳이 없다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생각할 때 연결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주변 사람과의 연결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안식처가 없다고 느끼기 쉬우니까요. 재미없는 모임에서 즐거운 척하며 어울린다거나 관심 없는 화제인데도 관심 있는 것처럼 귀 기울여 듣는 경우 연결되어 있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무리하게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별종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듯한 겉모양새가 과연 안식처가 없다는 불안을 해소해 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관심이 없는 화제거리에도 형식적인 연결을 만드는데 급급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이런 무리한 행동이 별 소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어색해하거나
지쳐서 기진맥진해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불신에 빠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내게는 무리였어. 이런 말을 하거나 그도 아니면 안식처가 없다는 인식을 더욱더 단단히 다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무리하게 노력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불쾌한 얼굴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역시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거야. 아무리 사람들과 열심히 연결되려고 애를 써도 어차피 형식적인 연결이라면 편안한 곳이구나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형식적인 연결이 아닌 진짜 안식처를 느끼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형식적인 연결로는 안식처가 없다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